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모처럼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 함께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요. 먼저 상승했던 이유랑 중요했던 경제 시황을 짧게 살펴보고 또 지금 코인 업계에 일어나는 치열한 인수 전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른 것까진 좋은데 뭐 간밤에 뉴욕 증시랑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고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가 이제 미국의 6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런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대요. 이 아무리 근데 기대감이란 단어가 마법의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은 게 신규 취업자가 줄었다고 하면 안 좋은 건데 이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연준이 우리를 이제 매를 많이 못 때릴 것이다. 금리 인상 잘 못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2.2%나 올랐다는 게 말이 되시나요? 완전 넌센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항상 지금 최악의 시기니까 우리는 경기 침체, 인플레, 뭐, 그레인 리셋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뭐 전쟁도 종전이 되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 계속 궁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를 쓰는데 그러지 말자고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도 얘기했지만 투자 시장은 탐욕이 있어서 결국은 뭐 경기 침체 할아버지가 와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때가 되면 알아서 올라가요. 그게 시장의 진리고 사이클이고 그래서 이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걸 체득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사시는 거고 올라가면 파는 거고 뭐 신경도 안 쓰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하고 이게 투자 시장이고 게임의 일부라는 거를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소개를 한 거고요. 이것도 되게 비슷한 건데 아마 속보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총에 맞으셔갖고 거의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보랑 함께 돌아다녔던 이 주식이 이제 모나미의 주가였습니다. 모나미가 뭐 24%, 5%, 6%까지 올랐다고 해요. 근데 어, 참 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아무리 이게 이제 뭐 항일 테마주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워낙 볼펜을 잘 만드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뭐 알겠어. 근데 이 뭐 총을 쏜 범인이 뭐 한국인일 거란 기대감 때문에 처음엔 모나미가 올랐다고 했다가 이제 일본인인 게 밝혀지니까 그래도 뭐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모나미가 결국은 엄청 올랐어요. 뭐 항일 테마주는 알겠는데 아베 총리께서 돌아가신 거랑 모나미 오른 거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 못하는 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옳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여도 올라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떨어지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겪은 건데요.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어, 지역 주민들이 욕하는 부동산은 사라 이런 또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겪은 건데 신분 당선이 이제 들어섰죠. 그러니까 들어서기 전에 이제 뭐 광교, 상현 뭐 이런 데 허허 벌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24평짜리가 끽해야 뭐 2억, 3억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 들어서고 뭐 들어선다 뭐 들썩들썩 하니까 뭐 4억, 5억 뭐 쭉쭉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무슨 코딱지만한 아파트가 뭐 지하철 생긴다고 두 배, 세 배를 가? 말도 안 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엄청 욕을 하셨죠. 근데 결과는 모나미 이거랑 똑같아요. 뭐 거의 10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강남을 쉽게 가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융통성을 좀 갖추고 이런 것도 투자의 일부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게리 겐슬러 얘기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물 ETF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녀 사냥, 언론몰이 감당하셔야죠, 연말까지는. 그래서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에서도 이제 정부한테 제언을 하고 정책을 제언을 하는데 쉽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규제 당국이 승자랑 패자를 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새로 탄생한 산업은
터치, 라이트 터치, 규제를 정말 소프트하게 해라.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규제를 해라. 고 제언을 하는데, 왜냐? SEC가 다 이거랑 거꾸로 했잖아요. 거꾸로. 새로 탄생한 산업을 엄청 스트롱하게 규제를 하셨고, 그렇다고 어떻게 뭐 하라는 조언도 안 하시고, 그냥 막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현물 ETF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미국 업체들이 다 현물 ETF를 들고 캐나다, 호주, 유럽으로 다 나가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방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이 정책연구소가 현물 ETF 좀 시켜줘라. 그리고 이를 포함한 안전한 금융 인프라에서 다른 상품처럼 취급해라. 니네 SEC, 니네 증권으로 넣지 말고 아예 새로운 상품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계속 조언을 하는 겁니다. SEC랑 반대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는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뭐 이제 감당해야죠. 죗값을 치러야 되고.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3월에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코인을 좀 살려보려고 얘기했는데 SEC한테 맡겨놨더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떡해요? 이제 정부가 나서야죠. 바이든 정부 계속 바이든 나와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한테 직접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강자, 금융권의 강자인 마스터카드가 이런 불명확한 규제 때문에 디지털 자산 혁신 다 막혔다. 사실 나 15년부터 코인 업계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준비 지금 코인 결제 다 해놨는데 니네 때문에 막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 이제 정부가 나서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어, 미 정부가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규제를 위해 외국 규제기관과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 SEC한테 맡겨놨더니 안 하잖아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치고 나가는 유럽, 일본, 뭐 하다못해 인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제를 우리 외국에 가서 나가 배워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슬러가 지금 귀가 따가울 거고 게다가 워싱턴 저널에서도 조금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게리 겐슬러가 레귤레이션을 막고 있다. 혁신을 블러킹하고 있다. 크립토 마켓을 그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혁신을 막고 있다. 돌려서 얘기하면 크립토 마켓을 그가 컨트롤을 안 하면 혁신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 떠나라.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구도 없잖아요. 지금 SEC 내부에서도 이해도 못 해주는데 하다못해 JP 모건은 코인 업계랑도 잘 지내니까 투자도 했고 그 최근에 임원들 3명 다 코인 업계로 뭐 판테라랑 뭐 여기저기 잘 취업하셨는데 이분은 취업도 못해요. 뭐 어디로 떠날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저는 이분 약간 사퇴 압박 받고 쫓겨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국은 어떤가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야 이건 되게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한국에 코인을 정말 잘 아는 정치인이 있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공무원들 많이 만나봤는데 뭐 코인은 뭐 바다 이야기 사기고 블록체인은 좋은 거고 제가 중국이랑 똑같은 소리 하는데 이분은 이 기사를 오늘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NFT 행사가 있어서 이런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윤창현이라는 이분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달러에 도전했다가 망했다. 뭐 요거까지는 알 수 있죠. 근데 코인은 달러에 도전한 화폐가 아닌 제3 자산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정책연구소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증권이든 뭐든 뭐 니네 갖고 있는 틀로 넣지 말아라. 망한다. 왜냐? 또 나 금감원이 맡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 한국의 금감원은 SEC랑 CFTC를 합친 거 이상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근데 미국은 SEC 하나만 규제를 해도 다 산업 다 죽여버렸는데 금감원한테 맡겨서 이게 되겠냐?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이 산업 다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무브 투원, 뭐 플레이 투원, 뭐 다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서 야 저는 이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데 정치 저 정말 모르는데 이분은 대단하다 는 차원에서 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FTX랑 바이낸스가 인수 전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 하기 전에 일단은 무슨 애들인가 어떤 거래소인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바이낸스는 뭐 압도적 세계 1위 거래소고
FTX는 19년도에 새로 생긴 떠오르는 샛별이죠. 3위 거래소인데 참고로 이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2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는 물론 좌우장풍이 캐나다 국적이긴 한데 뭐 중국계 자본이라 보시면 되고, FTX는 미국계 트레이더들이 만든 회사다. 특히나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FTX랑 알라메다랑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 대표가 공동 대표였는데 지금 알라메다는 퇴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싱가포르, 근데 바이낸스는 본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탈중앙화다 하면서. 근데 하여튼 본사 비스무리한 건물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바이로 옮길 거다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옮겼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본사가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FTX는 이제 미국계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본사는 엔티가 바부다라는 쿠바 근처에 조셉 회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쿠바 근처에 조그만한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자체 심사를 많이 하고, 물론 FTX도 자체 심사를 지금은 많이 하는데, 커나갈 때 최초에는 솔라나랑 솔라나 계열의 세럼과 레이 이런 걸 최초 상장을 하면서 솔라나가 엄청 컸잖아요. 그 성장과 함께 폭풍 성장을 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 뭐 종목 엄청나게 많은데 FTX는 이 트레이더들이 이제 증권 시장에서 넘어온 트레이더들이 만든 회사라 다양한 ETF들이 주식, 저시총, 중시총, 고시총 그러니까 개별 종목 사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ETF를 많이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 근데 코인 거래소인데 미국 정식 미국 주식에 선물, 현물, 외환거래 다 가능합니다. 뭐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인과 증권 거래소를 한 번에 다, 뭐 로빈훗도 인수한해 만 했었잖아요. 그 양방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래소를 만들겠다가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거래소 수수료가 FTX가 0.02 엄청 싸요. 업비트 비싸면 너무 비싸고, 업비트도 한국 최저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싸니까 파이를 뺏길 거잖아요, 바이낸스가. 그러니까 0.1% 비록 높았지만 뭐 빗썸보다 훨씬 낮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수료 무료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낸스가. 어차피 뭐 거래도 안 되는데 점유율이라도 늘리자는 차원에서. 어쨌든 수수료는 이렇고, 바이낸스는 특징으로는 정치 후원이든 뭐 광고든 로비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1위니까. 근데 FTX는 떠오르는 샛별이니까 바이든 캠프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바이든 캠프에 후원을 했습니다. 규모가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권 때까지는 적어도 FTX가 말하는 말들은 좀 먹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이 현황, 이 크립토 업계 너무 힘들잖아요. 그 현황을 뭐 여러 개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 30일 내에 이 베어마켓 약세장에 25개의 코인 업계들이 이제 죽었다, 망했다, 와이프아웃 됐다 이런 기사인데요. 제가 무한반복이라고 표현을 한 게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유대계 금융 세력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계속 있었고, 뭐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18년 말에도 뭐 미국, 중국 채굴 업체들이 다 파산을 했죠. 근데 현재와 차이만 있다면 지금은 저점이 2만 달러인데 이때는 고점이 2만 달러였고요. 저점이 5천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현재랑 비슷하죠. 마이너스 한 75%까지 가서 다 파산을 했고, 이때도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인수합병 당하면서 파이가 또 누군가가 커졌을 거고, 20년 4월에 제가 석유 얘기 많이 했는데 셰일 업체, 기름 업체들도 뭐 선물 마이너스 가고 현물도 뭐 20불까지 배럴당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엄청 파산을 하고 줄도산 공포 뭐 기사 찾아보시면 뭐 난리였죠. 근데 이때도 또 누군가는 파산하고 누군가는 또 인수합병 당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사냥을 엄청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21년도에 5,000불까지 갔다가 21년도에 뭐 6만 6천 불인가요? 뭐 그때까지 올랐고, 뭐 석유도 이때 마이너스 갔고 뭐 20불 됐고 하지만 120불, 130불 됐잖아요. 그 업체들 살아남은 곳들, 사냥했던 곳들이 다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반복된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욕심쟁이 우리 뽀글이 대표님의 언행들을 한번 살펴보면 영웅 같은 말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위기 확산 위에 이때가 블록이 아니고 그 루나 사태, 뭐 블록파이에 다 터져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러울 텐데 이제 위기 확산 막기 위한 개입 필요성 느낀다.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히어로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인수합병을 위한 연막을 치신 거고 그냥 친 게 아니라 한창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샘 대표가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 거래소가 있다. 엄청 부실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또 기사를 내요. 이게 참 야비하다고 느낀 게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공포감이 엄청난데다가 네티즌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 댓글 달면서 이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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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쿠코인 거래소 대표 또 크립토닷컴 거래소 대표가 계속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멀쩡하다 채용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 아니다 계속 해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런 게 하나 얻어 걸려서 뱅크런 생기고 망하면 이분들이 또 뭐 뺏어 먹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 참 무서운 뽀글이도 무서운 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FTX 창업자가 뭐 다음은 이제 채굴업체도 인수하겠다. 뭐 왜냐 우리 20억 달러 아직도 많이 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필요한 업계들은 우리한테 오세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들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뭐 블록파이도 정말 헐값에 사들였고 뭐 보이저 캐피탈도 구제금융했고 다 이제 파이를 키우려는 뭐 지분 인수를 한다든지 FTX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위였던 바이낸스가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되니까 여기도 역시 나서기 시작합니다. 6월 말부터 이제 구제금융 관련 50에서 100건 제안을 받았고 50여 개 기업과 인수를 논의를 하고 있다. 사실 돈은 바이낸스가 더 많죠. 그러니까 뭐 인수 논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뜬금없이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대표님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50여 개의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엄청 뭐 5개를 했든 10개를 했든 알짜 기업을 크게 사들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른다는 거죠. 자기들이 올리든 누가 올린지 모르겠지만 오르면은 나 이제 돈 더 필요 없다. 나 뭐 그 자선 기부도 좀 하고 은퇴하고 싶다. 그 얘기를 은연중에 인터뷰하다가 연결지어서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인수합병 했는데 이 시장이 사라지고 뭐 엄청 오래 길어지고 하면은 은퇴한다는 말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인수하고 사냥한 다음에는 크게 오를 거다. 그래서 은퇴하고 싶은 말이 본의 아니게 나온 게 아닌가 추측을 한번 해봤고요. 또 이것도 약간은 그 샘 대표랑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파산 위기 거래소 있다랑 벤처 캐피탈 자금 필요한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위험한 곳이니까 이런 데 쓰지 말아라. 내 거를 쓰든지 아니면 이런 데들이 있다면 약간은 무언의 압박을 하는 더 안 좋아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볼드라는 싱가포르 업체가 입출금 막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FTX가 다 뺏어가니까 이제 BTC 현물 마켓 제로 수수료 도입 이제 수수료 안 받겠다 뭐 8월까지 할 텐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오장풍도 일이지만 매우 불안해야 한다 이걸 말씀드렸고 게다가 이제 1위가 더 불안한 거잖아요. 쫓아오는 사람은 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오장풍이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알라메다의 구제금융을 비판합니다. 알라메다가 이제 FTX랑 뭐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나쁜 회사는 실패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니네가 도와줘가지고 지금 실패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딴지를 그냥 좀 이유 없이 건 것 같고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샘 대표가 비록 30살밖에 안 됐지만 가만히 있지 않죠. 뭐 뒤에 유대계 금융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짱뽕이 형 나한테 혼수를 뒀어? 하면서 이제 버럭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샘이 이제
그저 도움을 주는 신용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좌우장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너는 신용만 하고 있잖아. 그러면 도와주지 못할 거니까 그냥 그들의 법률팀한테 가서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런 거나 알려줘라. 모르면 나한테 연락해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망할 거나 알아봐 줘야지 뭘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물밑에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헐값에 좋은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생각과 약간 비슷한 기사를 찾았어요. 이제 월가 전략가들이 7월 중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기술주들은 단기 랠리가 가능할 거다. 왜냐? 급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근데 물론 이제 거시적인 그런 게 있죠. 뭐 FOMC 회의도 있고, 뭐 13일에 뭐 고용 지표 또 발표가 된다 그러고 그런 거에 달려 있기도 한데 플러스로 이제 포식자들의 인수 전쟁, 아까 FTX나 바이낸스나 뭐 넥소도 뭐 인수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 군데들이 이제 헐값에 이런 걸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인수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그 FTX의 샘 대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된 것 같다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며칠 전 기사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는 인수합병 전쟁을 좀 기다리다 보면 저점이 돼서 미 증시와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7월부터 뭐 오른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엔 넘어가고요. 또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기존 결제업체와 코인은 올해부터 공생관계다. 이렇게 아까 마스터카드도 바이든한테 제안을 했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뭐 결제 금융권의 뭐 1, 2, 3이잖아요. 1위, 2위, 3인데 이런 곳이 도대체 왜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신용카드를 열심히 쓰면 그 리워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백으로 암호화폐를 100종이나 지원을 해서 주겠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비트코인의 결제 비자 카드를 한도 무제한으로 주겠다. 정말 대단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 또 하나는 코인들이 결제에 많이 쓰일 거다. 이 믿음이 없는데 이분들이 무슨 근거로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이렇게 출시를 해주나요? 이분들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시도를 하는 건데 수수료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또 궁금해 하실 게 나는 근데 신용카드가 너무 편하고 다 잘 돼 있는데 굳이 코인을 쓸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코인업 지금 이 아메리칸이든 비자든 마스터든 다 이거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럼 이제 코인으로 넘어올 거냐면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자 카드는 마케팅을 할 거예요. 이 비트코인 블랙이라는 카드를 10,000명한테만 한시적으로 줄 거예요. 근데 한도가 무제한인데 그걸 뭐 인플루언서든 연예인이든 쓸 텐데 당연히 좋다고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론에 노출시킬 거고 또는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프로필에 NFT를 넣고 그거 뭐 가격이 뭐 표시된다든지 하면서 뭐 일반 대중들을 자극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끌어들이든지 또 하나는 이제 리워드를 준다고 했잖아요. 코인을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썼더니 도지코인을 계속 포인트로 쌓이는 거예요. 뭐 얼마 안 되니까 안 받는데 도지가 어느 날 보니까 20% 30% 오르다가 뭐 100% 이상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더 써야지 더 써야지 하면서 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본시장, 투자시장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분들이 알아서 돈 벌려고 뭐 마케팅하고 뭐 만들어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규제도 명확화되고 하면서 많이 상용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기사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재밌는 기사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비트코인 패밀리 다들 아시죠? 17년도에 900 비트코인 900달러 때 많이 사셔갖고 이제 전 세계 여행을 떠난 그 딸 셋 둔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17년도에 $900에 매수를 해서 신나게 세계 여행 다니고 포르투갈에 정착했어요. 왜냐하면 코인 세금이 무료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바도 차리고 신나게 놀다가 21년도에 한 5만 5천 불인가에 한 15%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솔더랏, 뭐 피크 때 엄청 팔았다고 하는데 다른 기사 찾아보면 한 15% 정도 판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해도 뭐 엄청 뭐 충분하죠. 5만 5천 분이나 갔으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뭐 하나 봤더니 그는 이제 22년도에 뭐 하세요? 하니까 매일 코인 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이 바텀 저점 갔거든요. 매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25년도에는 한 14만 달러 정도 갈 것 같아요. 하고 이 이 그 남편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언제쯤 또 팔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은 이분은 17년에 사서 계속 노시다가 21년도에 조금 팔았고 다시 막 사시다가 또 노시다가 이때쯤 되면 또 팔겠죠? 근데 빨리 발견했으니까 아무도 쳐다도 안 볼 때 이렇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결론은 근데 우리는 이분들처럼 비트코인을 빨리 발견도 못했고 또 고점에도 샀고 이런 잘못들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 대신에 이런 지독한 약세장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뭐 투자 체력이나 멘탈이라도 있어야죠. 공부를 하셔갖고 지금 암호화폐 날고기는 업체들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뭐 힘 안 들이고 뭐 상승장에 쏠랑올랑 타가지고 쉽게 돈을 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상도덕에 완전 어긋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식자들의 쇼핑 타임이 끝날 때까지 또 규제화 될 때까지 인내 있게 기다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